안녕하십니까, 최욱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국가직 9급 나책형 행정학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학 이번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출제 영역은 이제 제 교과서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봤는데 뭐 진리죠. 전범위가 이제 고르게 출제가 된 겁니다. 총론으로부터 기타 제도 및 법령까지 쭉 있는데, 기본적으로 총론으로부터 지방자치론까지는 비슷한 큰 차이 없는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고, 환류라든가 기타 제도나 법령은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어요. 이거는 나책형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문항 번호를 적어 본 거고요. 어려웠던 문제는 20번 문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지방자치론에서 27번 문제, 주민소환 청구 요건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가르치긴 합니다만은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꼈을 수는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점수를 제가 한번 책정을 해본다면 90점 정도. 그리고 이제 시험의 특이사항을 한번 보자면은 행정이론이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총론 파트가 4문제가 나왔는데, 이 4문제 중에서 3문제가 행정이론 부분이었어요. 행정이론 부분은 제가 항상 늘 강조하는 행정학 총론의 꽃이죠. 제 수업을 들었다면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자치론이 이제 또 2문제가 나왔습니다. 국가직 시험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항상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방직이 아니니까는 지방자치론을 좀 소홀하게 해도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가직 시험에서도 지방자치론을 중요한 부분에서는 항상 내니까 그 점을 한번 유의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바로 해설 들어갈게요.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 실패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험 공부는 외롭고 독하게,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3번 선지에서 X 비효율성 같은 경우에는 정부 실패 원인이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공부는 외롭고 독하게, 항상 이 가르쳐 드리는 부분인데, 이거를 그냥 외우고 계셨으면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보시면 이게 이제 시자가 시장 실패가 되는 것이고, 공이 공공재, 부가 불완전한 정보, 외자가 외부 효과, 그리고 독이 독과점. 그래서 1, 2, 4번은 시장 실패 원인이 맞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번에 조직 목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이 있고 일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조직은 다 목표를 지니고 있고, 그 목표가 그 조직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푸셔도 되는 문제예요. 지금 4번 선지에 보시면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모든 조직은 목표가 있어야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조직 목표라는 것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일체감을 느끼게 한다든가,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조직을 설계하는 것이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성과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목표라는 것은 조직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과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밝혀서 조직 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2번은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3번, 조직 유형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너무 쉽게 나왔어요. 결정과 기획 같은 핵심 기능만 수행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핵심 기능만 수행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독립된 조직들을 협력관계로 묶어서 일을 수행하는 조직 형태는 선지들을 쭉 봤을 때 바로 네트워크 조직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이게 이제 NPM에서 활용하는 조직 형태라고 보셔도 좋다고 제가 항상 수업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는 이제 핵심적인 기능만 수행을 하고,
부수적인 기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깥에다가 위탁을 해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다가 이렇게 외부 조직들한테 위탁을 해주는 조직 형태, 이러면은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스크포스라든가 프로젝트 팀이라는 것은 어떤 태스크 혹은 프로젝트, 일시적인 상황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형성이 되는 임시 조직이죠. 매트리스 조직 같은 경우에는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결합체라고 보시면 되겠다. 문제는 쉬웠습니다. 4번. 행정부에 대한 외부 통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 외부 통제라는 것은 행정부라는 조직 바깥에서 행정부를 통제하는 그 모든 수단을 외부 통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과 이제 반대되는 개념, 외부 통제와 반대되는 개념을 갖다가 내부 통제라고 얘기를 하죠. 내부 통제라는 것은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행정부를 통제하는 수단들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쉬웠던 문제예요. 기육번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라고 나왔으니까 내부 통제 수단이 되겠고요. 국회라는 것은 행정부 바깥에 있으니까 외부 통제 수단이 맞습니다. 디귿번의 기획재정부도 행정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통제 수단이 되고, 리을번의 국민이라고 나왔으니까 행정부 바깥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통제 수단이 맞고요. 미음번의 국무총리도 행정부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통제 수단이 되고, 환경운동연합이라고 나왔는데요. 얘는 시민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통제 수단이 맞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것도 행정부 내부에 있는 조직들을 표현하는 거니까 내부 통제 수단이 되겠고, 언론이라는 것은 행정부 바깥에 있는 조직이니까 외부 통제 수단이 맞습니다. 따라서 니은, 리을, 비읍, 이응 이렇게 돼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 주제가 길버트의 행정통제 유형인 거죠. 제가 행정환류 파트를 가르칠 때 행정환류라는 게 기출빈도가 높지는 않다. 하지만 행정통제 방법 중에서 길버트의 행정통제 유형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자, 5번. 우리나라 지자체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볼게요. 1번에 지자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률의 그 틀 안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거죠. 불편함이 없고요.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지방 공기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지방 공기업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죠. 뭐 불편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 공기업 파트 가르칠 때 지방 직영기업도 있고 공사공단도 있다.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 주민의 복지 증진이라든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지자체가 설립을 하는 겁니다. 3번에 지자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조례로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3번이 틀렸어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 4번에 지자체 조합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거 제가 대단히 많이 강조했었던 선지가 돼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지자체입니다. 지자체 간의 협력체가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도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쉬웠던 문제예요. 6번 문제. 근무 성적 평정 과정상의 오류와 완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일관적 오류라고 나왔어요. 이 일관적인 오류라는 것은 관대화 경향이라든가 아니면 엄격화 경향이라는 게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성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일관적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일관적 오류는 평정자의 기준이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낮은 데서 비롯되며 강제배분법을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일관적 오류 자체가 시험 대단히 성적을 잘 주거나 아니면 못 주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니까
고른 분포를 강제하는 강제배분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좋습니다. 2번에 근접효과예요. 근접효과라는 것은 최근의 일을 기준으로 해서 성적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전체 기간의 실적을 같은 비중으로 평가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이고, 중요사건기록법을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요사건기록법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행동이 있을 때마다 기록을 해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접효과를 막을 수가 있겠다. 좋습니다. 3번에 관대와 경향은 되게 잘 주는 거죠. 성적을. 좋은 경향입니다. 그렇죠? 비공식 집단적 유대 때문에, 즉 인간적인 유대 때문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죠.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평정 결과의 공개를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공개라는 표현이 이제 불편하다고 보시면 돼서 3번이 정답이 되는데, 관대화 경향이라든가 엄격화 경향이라든가 집중화 경향 같은 분포상 오류를 방지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강제 배분법이죠. 강제 배분법을 활용을 해서 완화할 수 있다. 왜냐? 강제 배분법은 성적의 고른 분포를 강제하거든요. 근데 분포상 오류라는 게 특정 분포에 쏠리는 거잖아요. 성적이. 그러니까 강제 배분법을 통해서 완화할 수가 있겠다. 4번에 연수 효과는 도표식 평정 척도법에서 자주 발생한다. 많이 나오는 선지입니다. 피평가자별이 아닌 평정 요소별 평정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고려할 수가 있겠다. 연쇄 효과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A라는 분야에 대한 평정 결과를 갖다가 B 분야에도 적용을 하는 그런 효과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평정 요소별 평정을 갖다가 사람마다 A 분야, B 분야, C 분야 여러 가지 평정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뭐 철수한테 해본다든가 그 다음에는 영희한테 해본다든가 각각의 평정 요소별로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나아질 수 있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불편함은 없고요. 7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관리주의에 들어갑니다. 능률적인 관리 및 집행을 고민한 행정이론이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생산 증진을 통해서 노사 모두를 이롭게 해야 된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어떤 조직 관리를 하는데 순이익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조직의 관리자도 당연히 이익이 되고, 그 이익을 바탕으로 구성원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니까 구성원들도 이롭게 되는 거죠. 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좋습니다. 조직 내 인간은 사회적 욕구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된다라고 전제한다. 인간에 대한 관심이죠, 지금. 이 관리주의학자들은 조직 내 인간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의에 대한 내용이죠. 관리주의가 아니라 인간주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관리주의학자들은 모두 다 능률적인 시스템 설계에다가 초점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업무와 인력의 적정한 결합은 노동자가 아닌 관리자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 이 관리자가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 최선의 방법을 발견해서 노동자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4번 선지. 업무 수행에 관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사용한다. 시간과 동작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뭘 발견한다? 유일 최선의 방법을 조직 관리자가 발견을 해서 노동자들을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선지는 맞아요. 8번. 신공공관리와 뉴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평상시에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맞추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1번. 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이죠. 네트워크의 방향 잡기다. 바로 1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이 신공공관리론의 인신론적인 기초는 공동체주의가 아니죠. 신자유주의입니다.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3번에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의 가치는 신뢰다.
신뢰라는 것은 거버넌스죠. 왜냐하면 신뢰가 기반이 되어 있어야 협력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4번에 뉴 거버넌스의 관리기구는 시장이다. 시장이라는 것은 신공공관리적인 관리기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아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제가 보통 정책 유형론을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이 정책 유형론은 시험에 잘 나오고 특히 로이는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꼭 어려운 수준까지 잘 해둬야 된다고 평소에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로이가 바로 나왔어요. 로이의 정책 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규제 정책은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규제 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그렇죠. 유형의 정책으로서 법률을 바탕으로 강제력을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돼요. 니은번에 분배 정책의 사례다. 분배 정책이라는 것은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그 모든 정책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의 사례에는 FTA 협정에 따른 농민 피해 지원이다. 농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이다. 중소기업. 근데 세 번째 보세요.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 정책이다. 이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분배 정책이죠. 그래서 얘는 틀린 예가 되겠다. 해서 니은번은 틀린 선지가 돼요. 물론 이 FTA 협정에 따른 농민 피해 지원을 갖다가 재분배 정책으로 보는 견해도 일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세 번째가 너무 명백하게 틀렸기 때문에 니은번은 틀렸어요. 그럼 디귿번. 재분배 정책은 소득의 이전을 다루는 정책이죠.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 대립적인 성격을 지닌다. 너무너무 많이 했던 선지가 됩니다. 계급 대립적이라는 것은 부자와 빈자 간의 갈등을 의미한다. 다음 선지. 재분배 정책의 사례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이것도 선생님하고 풀었던 문제에 들어가고,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좋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세요.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분배 정책의 성격이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번은 틀린 선지가 된다. 특구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뭔가 보조금을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배 정책이 된다. 그다음 미음.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한 정책이 되겠다. 그래서 공식적인 제도를 수정하거나 신설하는 그 모든 정책을 구성정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읍번, 디귿번, 미음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한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너무너무 유명한 선지라고 꼭 해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맞는 선지입니다. 이 1번 선지의 요점이 뭐냐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행정부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예요. 2번에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해야 된다. 2번 선지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독립기관이라든가 감사원 같은 조직에 대해서는 그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 기관장의 의견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번,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행정학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예산 불성립이라고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이 불성립된 거죠. 이런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는데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모든 예산을 편성한다. 그건 아니죠.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선지가 돼서 정답이 된다. 이거는 제가 평소에 많이 강조했었던 우리나라 준예산 제도가 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 보고서를 정기회 전까지 심의의결을 완료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기회라는 게 법령에 보면은 9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기회 개회 전이니까요. 8월 31일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고급스러워요.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11번. 국가공무원법을 물은 문제인데요. 굉장히 지금 쉽게 나왔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요. 부패 행위 신고 의무가 있고 품위 유지, 복종의 의무, 성실 의무 있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13대 의무에 들어가요. 그런데 1번 선지에서 부패 행위 신고 의무 같은 경우에는 부패 방지 권익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다. 됐습니다. 12번. 예산 주기에 비춰 볼 때 2021년도에 볼 수 없는 예산 과정이라고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가 아주 좋거든요. 이 예산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어요. 제가 보통 재무행정을 수업을 할 때 이 예산 과정은 분명히 빠짐없이 다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일단 정답부터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4번에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보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계연도라고 하죠. 피스컬 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1년인데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회계연도라는 것은 예산이 집행되는 연도죠. 집행되는 연도. 자, 그러면 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서. 결산검사 보고서라는 것은 결산 과정에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산 과정이라는 것은 집행연도 이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여기가 이제 결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시다시피 결산 과정이라는 것은 회계연도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서 작성은 21년도에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한다? 22년도에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요. 이제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산안을 편성하거나 그리고 심의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그럼 편성이라든가 심의, 의결하는 과정. 이것은 집행되는 연도 바로 전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죠. 회계연도 개시 1년 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요구서 작성이라는 것은 편성 과정이죠. 국방부의 22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 요구서 작성이라는 것은 그러면 22년도 1년 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기재부의 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 배정이다. 예산 배정이라는 것은 집행연도에 이루어지잖아요. 이 집행연도에 기재부가 예산을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21년도 예산에 대한 배정이라는 것은 21년도에서 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대통령의 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시정연설이다.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이에요? 이 심의 의결 과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요. 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니까 당연히 1년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1년도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해서 정답이 4번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틀만 간단하게 이해하고 계셨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어렵진 않았습니다. 13번. 국가재정법상 추경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는 선생님이 동형모의고사 때도 풀어드렸던 문제죠. 바로 똑같이 나온 문제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 사유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서. 제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두 문자로 전, 경, 법 이렇게 세 개의 사유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나 자연재해, 그러니까 1번 선진 맞는 거죠. 그다음에 경자가 이제 경제적 위기와 같은 중대 사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중대한 변화, 얘네들이 모두 다 해당이 된다. 법이라는 것은 법령에 따라서 지출의 의무가 발생을 하였을 때라는 것이고요. 해당이 안 되는 것은 4번 선지가 돼서 4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바로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다. 14번.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기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부의 영향력이 도달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죠. 보시면 1번에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 부문의 자본이 부족해서 어떤 서비스를 공급을 할 수가 없을 때 공기업이 설립이 정당화된다. 좋습니다. 시장에서 독점성이 나타나는 경우에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왜냐하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니까요. 시장 내에서.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3번에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성격의 어떤 사회라고 한다면 정부의 영향력이 있는 기업을 만들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4번 선지 한번 보세요. 주식회사형 공기업이다. 이것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지만 여기까지 뭐 불편함이 없어요.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이 적용이 된다. 이 주식회사형 공기업이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통합된 용어예요. 그 안으로 들어간 건데 쉽게 말하면 주식회사형 공기업이라는 것도 어찌됐건 간에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 수업을 할 때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공무원이 아니라고 했어요? 공무원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한번 이 문제 푸시면 돼요. 따라서 주식회사형 공기업도 공공기관이니까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국가공무원법 같은 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바로 4번이었어요. 15번. 동기 요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애덤스의 공정성론에 따르면 공정하다라고 인식을 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바로 정답입니다. 바로 1번인데 너무 쉬웠죠? 그래서 불공정하다라고 인식이 될 때 어떤 행동을 하려는 동기가 유발이 된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선생님하고 단원별 기출문제집 풀 때 바로 나왔던 선지예요. 그래서 바로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에 맥클랜드의 성취동기론에 따르면은 개인의 욕구가, 그렇죠. 제가 평소에 맥클랜드 가르칠 때 학습이라는 표현을 대단히 강조를 했었죠. 인간의 욕구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학습의 결과라고 보죠. 3번. 부름의 기대이론에서 기대감은 특정 결과는 특정한 노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 혹은 뭐 믿음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으로 통상 주관적인 확률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이 강하다고 한다면 1로 표시가 되는 거죠. 숫자로 봤을 때. 좋습니다. 4번에 엘더포의 ER주론에 따르면 상위 욕구 충족이 좌절이 되면은 하위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수 있다. 뭐 많이 했던 얘기죠. 엘더포의 ER주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고난 욕구가 3가지라는 거죠.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나아가는 거를 기본 골자로 하지만은 관계 욕구를 충족하려다가 좌절이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뒤에 거를 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4번 선지는 맞습니다. 동기부여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 항상 강조하는 바입니다. 16번. 정책 평가와 관련해서 실험 결과의 외적인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에요. 외적인 타당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실험을 통해서 나온 법칙을 갖다가 지식을 갖다가 다른 조건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여부, 이를 외적인 타당성이라고 한다. 1번에 연구자의 측정 기준이나 측정 도구가 변화한다. 이거 도구 요인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예요?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1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1번 선지는 틀렸다. 2번에 표본으로 선택된 집단의 대표성이 약할 때는 외적인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성 문제. 3번. 실험 집단 구성원 자신이 실험 대상임을 인지하고 평소와 다른 특별한 반응을 보일 때, 이거는 유명한 거죠. 제가 반드시 해두라고 했었죠. 호손 효과가 되니까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 맞고요. 그다음 4번에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만을 의도적으로 실험 집단에 배정한다. 이건 뭐였어요? 크리밍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방자치론 문제예요. 제가 지방자치론을 여러분들께 수업을 할 때 이 주민참여제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문제 나올 수 있다. 매번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자, 보시죠. 주민소환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손으로 뽑은 사람을 자를 수 있는 제도예요. 굉장히 강력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힘이 있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이다. 좋습니다. 2번에 2번 선지 너무너무 잘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 3번. 심리적인 통제 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야, 내가 직무유기하면 내가 잘릴 수도 있겠다. 이런 통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3번 선지 좋습니다. 4번에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청구해야 된다. 이거 청구 요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 청구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죠. 광역지자체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장이 있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있어요. 지방의회 의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청구 요건을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광역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10%가 맞아요. 근데 기초 같은 경우에는 15%가 되고요. 의원들은 20%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군수라는 사람은 광역지자체장입니까? 기초지자체장입니까? 기초지자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10%가 아니라 15%가 되는 거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18번 문제 볼게요. 신공공 서비스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신공공 서비스론 하면은 떠올려야 되는 게 이제 봉사라는 거죠. 이 봉사라는 키워드가 답이 잘 되긴 합니다. 1번이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여야 한다. 매우 잘 나오는 선지죠. 이 봉사라는 것은 담론의 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현상을 봉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부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익이라는 것을 정할 때는 결국에는 국민 간 토론의 결과물이 공익이 되어야 한다라고 신공공 서비스로는 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공익은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확립해야 된다. 후술된 문장은 별로 관련성이 맞는 얘기인데 앞에 있는 문장이 이제 틀린 얘기가 되죠. 이 사익의 총합이라고 보는 관점, 공익이라는 것은 그건 NPM이고요. 이 신공공 서비스론 같은 경우에는 공익이라는 것은 담론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선지는 틀렸다. 그 다음에 3번 책임성이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관료들은 헌법, 법률, 정치적인 규범, 공동체의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평소 많이 했던 선지입니다. 3번 선지는 뭐냐면 다면적 책임성을 얘기를 하고요. 4번 생산성보다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한다. 이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직적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것 때문에 공공조직은 공유된 리더십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서 작동되어야 한다. 결국에는 정부라는 것은 국민들과 협력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담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9번. 공공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CBA죠. 비용 편익 분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1번 기억번 볼게요. 할인율이 높을 때는 편익이 장기간에 실현되는 장기 투자 사업보다는 단기간에 실현이 되는 단기 투자 사업이 유리하다. 좋은 선지입니다. 기억번 맞는 얘기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을 이제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R분의 N승이죠. 여기에다가 분모에다가 미래 가치를 놓는 거죠. 자, 이 공식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면 돼요. R이라는 게 지금 할인율이잖아요. 할인율이 굉장히 지금 높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N도 커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현재 가치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높다면 얘는 작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선지죠. 굉장히 중요한 선지예요. 니은번에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반영을 하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도 모두 반영을 하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도 모두 포함해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다음 디귿번에 수년제 가치는 비용의 총현재 가치에서 편익의 총현재 가치를 뺀 것이며, 너무 쉽네요. 이건 틀렸죠. 이게 0보다 클 때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년제 가치라는 것은 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원래 수년제 가치라는 것은 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이 0보다 크면은 사업하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위치가 지금 바뀐 거죠. 비용의 총현재 가치에서 편익의 총현재 가치를 빼는 게 아니라 편익의 총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총현재 가치를 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디귿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리을번. 제가 많이 했던 선지입니다.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일종의 예상 수익률이에요. 할인율을 알지 못해도 알 수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업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분석 기법이다. 제가 많이 했던 선지입니다. 그래서 기읍번하고 리을번이 바로 정답이 돼서 2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연구자가 예상 수익률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상 수익률이라는 게 수년제 가치를 0으로 만들거나 비용 편익비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인 것이고요. 그 값 자체가 시장 이자율보다 크다라고 한다면은 사업하셔도 좋다. 그렇게 보는 게 내부 수익률 관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했던 선지입니다. 꼭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번. 20번 문제가 조금 낯설 수는 있어요. 근데 이번에 단원별 기출문제에서도 그렇고 제가 어렵게 나온 문제들까지 다 한번 풀어드렸던 내용이라서 맞추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합니다. 이게 원래는 7급용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7급에서 또 기출 빈도가 높진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9급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 공직 봉사동기 이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있잖아요. 행정조직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둘은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그냥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공직봉사동기 이론을 주장했었던 페리라는 사람이 한 말인 건데,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돈만 줘도 열심히 일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요. 근데 공무원들은 내가 살펴보니까 그렇지는 않아, 이렇게 보는 게 요점이죠. 공무원은 돈도 있지만 돈을 없으면은 안 하겠죠, 일을. 그런데 플러스 알파, 그 다른 요인들도 있는 게 바로 공무원들이다. 예를 들면은 뭐 애국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뭐 여기 지금 나온 동정심 같은 거, 사람에 대한 동정심 같은 거, 이런 타고난 속성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1번에 공사부문 간 업무 성격이 다르듯이 공공부문의 조직원들은 모두 동기구조 자체도 다르다는 입장에 있다. 1번 선지가 굉장히 중요한 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회사원과 공무원은 다르다. 그럼 3번 선지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공직 봉사 동기가 높은 사람을 그렇다면 공직에 충원해야 된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측정을 해봤을 때. 그래서 맞는 선지. 2번 선지 보면요. 정책에 대한 호감, 공공에 대한 봉사, 동정심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직 봉사 동기는 우리가 PSM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합리적인 차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규범적 차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정서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2번 선지에서 정책에 대한 호감이라는 게 이 합리적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예시로서 그 다음에 공공에 대한 봉사, 이런 것들을 규범적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동정심 같은 것들을 갖다가 정서적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4번 선지 보세요. 페리와 와이스는 제도적인 차원, 금전적인 차원, 감성적 차원을 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합리적, 규범적, 정서적인 차원으로 정리하였다라고 해서 4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 제가 요 4번 선지에 대한 내용도 수업 시간 때 다루어 드렸었고, 기출문제에도 우리가 PSM에 대해서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서 해설을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 빈도가 엄청 높은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문항을 모두 한번 저랑 같이 봤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시험에서 만약에 내가 90점 이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무난하게 아주 시험에 붙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방직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국가직은 정리가 됐고,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역행하지 말자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수험 공부를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사실 불안함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불안한 마음이 크고, 또 내가 너무 잘하고 싶기도 하고, 제 말이 맞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기본적인 얘기,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항상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잊으면 안 돼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행정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게 학문의 크기가 되게 커요. 굉장히 범위가 넓은 학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학 시험을 정말 어렵게 내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붙을 수가 없어요. 너무 범위가 넓어서. 그렇다 보니 시험에서 항상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만큼은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영역이 되겠죠. 그럼 저는 항상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죠.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된다고.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 시점에 되면은 제가 어떤 현상들을 보게 되냐면,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알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알고 있어. 그리고 이 부분을 또 나름 몇 번 보기도 했었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나는 이 부분을 내가 지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알고 있는지 확실한 게 아닌데 알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을 항상 많이 체크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시험을 앞둔 입장에선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동형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풀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하고, 동형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풀면서 바깥에 있는 부수적인 내용들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본은 뭐예요? 여기에 있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로 이제 조금씩 부수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해나가야지 그게 맞는 거지. 얘는 점차 까먹는데 밖에 있는 것만, 주변부에 있는 거, 나 이것도 몰라 저것도 몰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매주 한 번 수업을 하는데 제가 2회분씩 시험을 치를 거예요. 그러면 40문제가 되죠. 40문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처럼 시간 재고 풀고 토탈 점수를 매겨보는 건데요. 그때 항상 중요한 거 1번 내용인데 내가 지금 중요한 부분 알고 있는지 그걸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그 40문항 안에는 이렇게 부수적인 내용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확인하는 걸로 족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남은 기간 지방직 대비를 저와 함께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모의고사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